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살펴봅니다.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올릴까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게 중요해서 오늘 중국 얘기를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6월 FOMC 후 점도표에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매파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는 2번은 다 불가능하고요. 네. 1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점도표에서 2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준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그동안 3가지 정책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치기 소년처럼 연준을 믿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서 늦게 금리를 인상을 시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 예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3월 달에 은행들과 관련된 파산 과정에서 양적 완화를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금융 긴축 효과를 상쇄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수적인 견해를 갖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준이 그럼 금리를 한 번 혹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두 번이나 한 번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이나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요? 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한 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 금리가 2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면은 3% 중반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먼 쇼크 직전이 3%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경기 위축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연준의 위클리 경제 지수라든지 존스 레드북이 발표했던 주간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도 더 좀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RB와 US 모델에 따르면은 연준이 금리를 5.55%까지 올리고요. 금리 동결 기간을 한 1년 정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를 분석했는데 오히려 시장과 달리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 까지는 0.3에서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착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해서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규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은 2024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하락한 4.3 정도까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상당히 말드한 경기 침체고요. 또한 연준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해 왔던 실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중국의 금리나 그다음에 경기 부양 기대감인데 어제 보면 기준금리,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라는 거를 내렸습니다. 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4월 소비나 생산 그리고 투자, 수출이 모두 시장 예상보다 악화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정책 금리에 해당하는 우대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정도 낮췄는데요.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0.1%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폭이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점,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모든 사람이 집안에서 나와서 국물을 같이 함께 추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좀 늘리라는 신호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좀 더 확대하라는 신호로 읽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제형 경기 회복을 탈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7.2 위엔이 깨졌을 경우에는 하방이 열려져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채권만 하더라도 720조 원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720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통화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 말고도 실제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사실 더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말에 종합 경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네. 이 기간 동안에 리강 총리 같은 경우는 유럽 순방을 하면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나온 이야기로는 1조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8조 원 정도의 자금을 풀어서 특별 구체를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거론이 되는 것은 베이징과 상하이 간의 고속 전철을 두 번째 선을 다시 깐다는 거고요. 또 장수성과 산둥성 간의 철도 건설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6G와 관련된 투자 사업에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베이징과 상하이 간의 고속 철도가 다시 한번 깔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4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고속 전차의 발차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탑승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인 실업률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 그리고 자극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양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요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부동산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이제 앞으로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부동산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부동산인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좀 쌓여 있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쓸까 말까 고민인데 실제로 그러면 써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경기 조절 밸브로서 항상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야지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부동산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요.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경기와 관련해서 자극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지방정부의 세수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세수가 175억 달러 175억 조 원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695조 원까지 적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3년 이상 중국이 부동산을 규제했을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출 확대 그리고 정부 보증하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한 유예 조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량 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들은 이제 하나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점은 중국은 지금 인구가 감소에 들어갔고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요 매수 세력이 25세에서부터 34세인데 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4,700만 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자국 정책은 잘못하면 상당히 큰 고통이 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카드를 정말 쓸지 안 쓸지 시장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슈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